네, 방금 소개받은 홍종호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여기 사진이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와서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주로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너무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오늘 사실 주제 자체가 기후변화 1.5도 목표 아닙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은 꿈의 수치죠. 우리 과학자들께서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어떤 시민의식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약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이 꿈의 수치인 쉽지 않은 이러한 목표인 것을 우리가 아마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제목도 이렇게 좀 거창하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도전과 기회.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은 현재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런 흐름의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되겠는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길을 마땅히 가야 하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거기에 대한 그러나 그 길이 얼마큼 힘들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 에너지 전환을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제들을 한번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눠 보고자 합니다. 시계가 없네. 저한테 시간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앞에서? 그래요. 예. 제가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신고리 오육호기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공론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거대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민들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다. 현재 건설 공정률 10%까지 왔지만 그렇지만 굳이 이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시민 500명 앞에서 했고요. 그렇지만 결과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 배심원 500명께서는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역시 이 에너지 전환의 길이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1차 에너지원을 100%, 95%의 대부분의 1차 에너지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에너지는 값싸게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정부가 견지해 왔고 우리 국민도 거기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작년에 그 500명의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느낀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더 가치롭고 힘들지만 더 의미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일을 계기로 왜 안 넘어? 좀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민단체와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또 시민사회 활동가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 기업 중에는 재생에너지 기업들도 있지만 전통에너지 기존의 가스라든지 석탄 활약을 하는 이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정부의 정책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만들었던 출범식의 포스터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요, 이렇게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이런 토론회도 개최하고 현재 10여 차례 이상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가? 여기 있는 것지만 저는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화석연료 그리고 원자력 중심의 이 공급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부터 우리가 미래 세대와 또 기후 변화를 감안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공급 체계를 바꿔야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이루어야 되겠다. 사실 에너지 전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에너지 믹스를 바꾸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수요 측면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중앙 집중식에서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나라이고, 동시에 여기 설명이 있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땅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매우 낮고, 그리고 미세먼지의 농도는 매우 높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고용 창출의 문제, 또 저성장의 문제, 이런 경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에너지 전환이 그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구성원에 있어서 석탄 비중도 높고 또 원자력 비중도 높은 상당히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작년의 경우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전력 발전의 75%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프랑스나 또는 폴란드처럼 특정 이 전력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전도 높고 석탄 화력도 높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변화시키자로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저항이 심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놓칠 수 없고 분명한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온실가스 세계 7위의 배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한 표나 그림으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시는 대로 다른 나라들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니죠. 다만 이제 땅덩어리가 좀 작다는 거지 인구 자체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닌데 다른 나라를 보시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큰 나라들이고 특히 땅의 크기의 면에서 그리고 중국 또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에 비해서 땅도 크고 또 인구도 많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당당히 우리가 8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구나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분모에는 이 GDP가 있고 분자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인 셈이죠. OECD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대로 저 빨간색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소비가 지난 1990년 이래로 이렇게 높은 엄청난 기울기로
급상승하고 있는, 지금은 조금 이제 이 상승의 속도가 줄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이런 OECD 주요 국가들은 1인당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이것이 과연 아직 우리가 개도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개도국을 지나서 이제는 뭐 선진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정의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나 뭐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은 굉장히 높다는 것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땅덩어리 크기에 비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설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 땅덩어리 크기를 그대로 묘사를 하려고 했고요. 한국 빼놓고 다른 나라도 어느 나라인지 다 아시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의 아래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프랑스죠? 프랑스. 그리고 그 옆에는 중국.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한 땅덩어리 한 98배 됩니다. 러시아는 170배. 근데 우리나라에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24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보면 많은 분들이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만에 가면, 대만은 우리보다 작은 6기의 발전소가 있는데 2025년까지 이제 6기 발전소를 다 멈추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탈원전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이 타이페이, 그러니까 대만 수도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기가 포진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인구 1000만 명이, 게다가 수도권 치면 2500만 명 아닙니까? 인천, 경기도까지 합치면 원자력 발전소를 못 본 분이 태반인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디에선가는 원자력 발전소가 24기가 돌아가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진도 최근에 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냥 괜찮겠지,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뭐 핵 연료봉 이런 거 다 해결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거야, 어딘가는 이게 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겠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2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저 빨간색이 한국이고요. 예, PM2.5,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게 농도가 가장 높고요. 이제 이번 여름에 날씨는 더웠지만 미세먼지의 습격은 없었죠. 이제 곧 시작됩니다. 11월 달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게 해결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매년 한 6개월은 까먹었다가 6개월은 고통받았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에너지 전환 없이 미세먼지에서 해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재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당당 제일 낮은 수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너무나 갈 길이 먼 상태다. 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죠. 2016년도 자료인데요. 2016년도 현황입니다. 한국은 35개국 OECD 국가 중에 가장 순수한 의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가장 낮습니다. 2.2%. 현재 작년 프로젝션,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측치가 3.5%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재생에너지라 하면 주로 풍력, 태양광을 필두로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과연 이 속도가 적정한 것인지, 정부에서는 올해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이 지향하는 그러한 탈탄소, 재생에너지 100% 이런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원전에 대한 얘기도 아마 신문 지상에서 워낙 많이 보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비는 지난 2000년 이후 거의 정체 상태인 반면에 태양광과
그리고 이 풍력은 급속도로 발전 설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액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7배 정도 원전에 대한 투자액, 전 세계 투자액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이 한 7배 정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수치가 늘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전력 1kg 단위 전력량을 생산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가 이걸 나타내는 것인데요. 한국이 현재 지구상에서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한 나라 중에 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그 바로 위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저 위에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안전 기준이 더 높다는 얘기인가?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분명히 넓긴 넓은데 그것도 매우 넓죠. 95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별한 기술이 있고 밤새워 짓기 때문에 건설 이 시공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저는 이 수치가 무엇인가 원전 발전과 유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IE에서 매년이 아니고 가끔 발표하는 것인데요. 각국 정부에서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자료를 준다는 것이고 과연 이 자료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숨겨진 비용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비용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뭐 현재 지난 2011년도에 한번 순환 정전이 온 이후로 뭐 전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고 뭐 여름에도 또 뭐 언론에서 이번 여름에 뭐 폭염이 오니 전력 부족하다 뭐 왜 원전을 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비율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정의와 관련된 거고 형평성과 관련된 것인데 서울은 현재 공식 기준으로 이건 한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는 좀 더 이보다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 100을 쓰면 서울시 자체가 공급하는 전력의 비중은 1.82%. 여러분 중에 아마 상당 정도 지금 서울에 거주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충남은 262%입니다. 충남의 대한민국의 석탄 화력의 반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충남에 다녀왔는데 충남 도민들은 이미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지역민들이 의식화된다는 것이고 왜 우리가 남 좋은 일 시켜주냐?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석탄 화력으로 이렇게 만든 전력의 거의 2배 이상은 다 밖으로 주로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전력을 잘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지 공평한 것인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예,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1.5도 목표 달성 이게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 게 제가 작년에 저희 대학원의 학생들과 한 8개월 정도 집중적인 특별히 이 과제는 오늘의 이 회의의 주최자인 WWF 코리아에서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마침 오늘의 이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2050년까지 뭐 저는 2050년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87세가 되더라고요. 2050년에 저희 집안 내력으로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 2050년에 과연 어디까지 달성이 가능할지. 그런데 현재 그냥 정부에서 예측하고 이 정부에서 예측은 이 새 정부 이전에 이제 정부의 생각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겁니다. 기후변화 노력들을 얘기는 하지만 뭐 크게 관계없이 그냥 쭉 가던 대로 가는 시나리오. 반면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주로 그 OECD 유럽 국가들의 아시죠? OECD 유럽 국가들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들입니다. IEA에서 나온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이 보고서의 최신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받아들여서 OECD 유럽 국가들이라면 에너지 소비를, 최종 에너지 소비를 어디까지 줄이고자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좀 더 완만한 시나리오, 좀 더 적극적인 시나리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게 좀 더 적극적인 소위 탈탄소 시나리오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신정책 시나리오 해서 이것도 역시 적극적이죠.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보다 과감한 그러한 탈탄소 전략, 이러한 당연히 이걸 달성하려면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수요 측면의 시나리오고,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가던 방식,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새로운 수명 연장,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수명 연장 없이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하면 연장 없이 그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아예 기업 단위의 RE100를 넘어서서 국가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100% 한번 해보자. 뭐 이건 꿈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도 뭐 꿈을 꿀 자유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루면 이제 총 3개의 이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전 이 부분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하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수요 차원에서의 절약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없이 재생에너지 무조건 확대가 근본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그 유럽의 그 두 가지 수요 부분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는 2014년보다 2050년이 됐을 때 최종 에너지를 7% 감축하는 시나리오, 또 하나는 한 4분의 1 정도 24% 감축하는.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의 예상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경제도 성장되고 물론 인구는 이제 2030년 이후로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요새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뭐 전기장도 나온다고 하고 이러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 아니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자는 것이고, 이미 유럽 국가들도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증가하는 겁니다. 기존의 BAU, 기존의 방식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MTS, 좀 온건한 완만한 이러한 전환 시나리오는 한 2030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내려가죠. 제일 꼭대기가 좀 내려가는, 그래서 약간의 볼록한 형태의 이런 곡선을 취하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력 공급 믹스에 있어서 당연히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저희가 advanced라고 용어를 붙였어요. moderate, advanced.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더 화끈하게 줄어가는 거죠. 24% 줄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력 부분에 있어서의 재생에너지화, 이것은 꿈의 시나리오입니다. 비저너리.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0으로 갔죠. 이게 이제 기존의 원자력하고 석탄 화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가스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 재생에너지만 풍력, 또 태양광, 해양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남는,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제일 꼭대기는 그 꿈의 시나리오 100%, 그리고 48%, 45%. 원래 정부가 3년 전에 4%를 생각을 했었어요. 4%. 그거는 전력 비중이 아니라 최종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이런 안이한 모습을 갖춘 게 우리가 2015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7년 되면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를 좀 지향하다 보면 한 45%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는 48%, 50%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상이면 좋고요. 온실가스 감축은 그의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50, 40이 애초의 기준 연도보다 91%를 감축하는, 대부분을 다 감축하는,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지 않고 바이오 정도에서 일부 나오겠죠. 이런 이제 모습으로 아주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좀 노력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과 기회.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한 몇 시간 걸리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8대 위험 요소와 8대 기회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저희 전문가들은 다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는 문제들이에요. 너무 이해관계자도 많고요. 또 이해관계자가 또 힘이 또 엄청 세요. 자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론도 뒷받침해주고 있고, 모든 언론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그런데다가 이제 에너지 가격도 너무 경직적이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뭐 그래도 하여간 전기요금 올리는 걸 잘 못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탈원전 탈석탄 한다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올려야 되니까. 경유값도 너무 싸고요. 전기값도 너무 쌉니다. 사회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지금 수준에서 많이 올라가야 돼요. 제가 몇 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많이 올라가야 돼요. 안 올리고 있는 거죠. 도시 미세먼지 경유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미 경유차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보급돼서 우리나라 경유차가 전체 차의 45%예요. 거의 2차 중에 한 차가 경유차입니다. 아마 여기도 경유차를 갖고 계신 분이거나 친척이 갖고 계시거나 부모님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경유값 올리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뚫어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그게 바로 에너지 전환의 길이고 필요한 길이고 좋은 길이니까. 그러나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도 바뀌려고 하고 지방정부도 노력하고, 말씀드렸죠. 충남도가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겠다. 저는 이런 게 변화의 큰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